제1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정감사가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민생을 외면한 정쟁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무너진 경제를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끈질긴 노력 끝에 3당 원내대표가 정계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지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까지. 또한 지난 5일차 국감에서는 농해수위 정운천 의원께서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0%대 황제 대출을 제공하고 중앙의 임직원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32억 원이 지급된 데 반해 농업인 학자금으로는 29억 원이 지급된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쌓아가고 있는 신적폐를 국민에게 알려 국정감사 1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정운천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10년 전 광우병 때 농식품 장관을 하고 또 10년 만에 농해수위에 귀환을 했습니다. 농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농식품감사, 해수부 감사, 그리고 어제 농협감사까지 하는 동안에 농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또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농업이 1000만 명 시대에서 100만 명 시대로 줄었는데 농협은 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고 또 해수부는 세월호 안전 또 안전을 중시하는 인천 제주 항로의 세월호를 대신하는 여객선 선정에 있어서 완전히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등을 고발하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좀 진행을 했고 또 2년 전에 농어촌 상생협력자금 홍역기금을 무역이득 공유를 하는 기업에게 출원을 1조 원을 하자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2년째 거의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어려워져 가는데 한 푼도 안 낸 민간기업 5대 기업의 임원들, 사회공헌 임원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적극 협력해서 이 시들어가지는 농촌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바른미래당에서 우호수 의원상을 이렇게 오늘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루 국정감사가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우수 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의원상을 받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부마항쟁 39주년인데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39년 전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충분치 않아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국가기념일 지정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국빈 방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이 부정적 또는 미온적인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참 시중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소위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합집산의 정계 개편이 아닙니다. 파탄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새로운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치 개혁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대통합은 수구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전 체제의 보수 정치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사회의 꿈을 접고 극단적 시장 만능주의로 돌아가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오직 수구 세력의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통합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장주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입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함께 아우르며 이념적 편향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추구하는 중도 개혁 노선으로 한국 정치를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른미래당이고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중도 개혁의 가치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쌓아온 가치,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튼튼히 하고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성이 더욱 왕성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시대에 중도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가치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추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어제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불채택 시에 임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소위를 두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양당에게 합의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가 대단히 길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중재를 통해서 그나마 어제 합의를 이뤄낸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내용을 알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옥상옥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고 책임 장관제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총 19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가 6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된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출범 당시의 높은 의혹과는 달리 정부 각 부처의 혼선만 불러왔고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엇박자를 내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약속을 남발했을 뿐 일자리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해당 부처인 산자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망쳐놓은 교육정책을 되돌려보내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설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옥상옥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책임 장관제의 실현을 가로막기 한 실패작들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상당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 수장들은 거의 장관급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캠프 관련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대부분을 해체해야 합니다. 청와대 만기 칠남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운영은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 등 내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책 조공 특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책 변호사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추진하는 보수 대통합의 정체가 극우 대통합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고 했던 집단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고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극우 대통합입니다. 이왕 태극기 부대하고 극우 대통합 선언한 김에 태극기 부대와 일란성이 아니지 이란성 쌍둥이인 일베하고도 대통합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당 태극기 부대 일베의 완벽한 극우 대통합이 성사될 겁니다.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NLL을 부정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우리 배에 NLL 이남에 있는 배에 자기 수역에 들어왔다고 공식 항의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당국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이 맞다면 북한 당국이 남북 NLL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서 공식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한다면 과연 남북한 정상이 북한도 NLL을 인정하고 남북한 정상이 NLL을 합의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세습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유민병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노조죠. 1285명 답변 중 108명이 가족이나 친인척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한 숫자의 8.4%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노총 측은 오히려 15,000명 전체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 1285명이 가족이나 친인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차이는 서울교통공사 측은 15,000명이 다 답변했다는 이야기고 유민복 의원 측은 1285명이 답변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유민복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그 노조에 심각한 고용세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두 달 전에 두 달 전부터 고용세습 노조의 단협은 무효화하고 고용세습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속히 이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내용은 단협의 고용세습이 명시되어 있는 노조는 그 단협을 무효하고 그 노조의 활동까지도 정부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고용세습이 있는 노조의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20일 유럽 순방에서 녹색 성장 관련 회의에 참여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연설문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원전의 100배, 태양광이 6배입니다. 그런데 산통부는 신규 화력발전소 7기를 짓겠다고 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송도에서 기후변화 협의체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원전을 축소하고 LNG나 신재생으로 대체를 해서 1년간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전력 생산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원전 비율을 도로 늘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원전 생태계가 파괴될까 걱정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은 실직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미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1년 만에 핵심 인력 200여 명이 떠났고 주요 기술자들도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복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기술 인력은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발생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입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인 법 적용 기간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차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로계약의 특수성상 시급과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근로 내용의 특수성에 기인한 계약입니다.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염려해야 할 형평성은 이곳에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주휴시간 산입 여부의 문제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 근로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54%가 미지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 취약계층이 주로 해당됐습니다. 또 2017년 10월 알바노조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휴수당 대상자 중에서 83.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 환경이 열악한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각해야 할 형평성, 아픈 손가락은 이런 근로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